예,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 자담에는요, 어떻게 하면 존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레드 엔딩을 할 것인가 주제로 정책 자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귀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세 분을 오셨는데요. 예, 박충철 교수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반갑고요. 그리고 고치범 원장님이시죠? 예, 인상이 정말 좋으십니다. 예, 전성호 부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직접 각자 하고 계시는 활동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톨릭대학교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박중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거기 호스피스 완화 센터를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호스피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병에 걸리고 그 병을 나을 수 없을 때 말기 환자로 진단이 되는데요. 그 생애 말기를 고통 없이 이렇게 평온하고 존엄하게 이렇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돕고 돌보는 그러한 이렇게 의료의 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가정 방문도 직접 하고 계시던데, 예. 그거는 왜 또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원래 호스피스라고 하면 보통 이제 다들 어떤 기관에 입원해서 환자를 돌보는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가장 친숙하고 존엄한 죽음의 형태가 내가 가장 익숙한 내 공간, 즉 내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바랍니다. 그런 환자들의 또는 인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근에 호스피스의 영역이 돌봄을 병원뿐만이 아니라 가정까지 확대시켜서 가정 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정으로 방문 다니면서 집에서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일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고치범 원장님. 예, 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 고치범입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장례문화에 대한 연구, 콘텐츠 개발, 요즘에 또 관심 갖고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에 대한 홍보, 또 그 우리나라의 전국 화장시설에 있는 화장시설 예약 시스템 운영, 또한 그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여러 가지 장례문화가 관련된 것을 정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예, 여러 활동을 하고 있던데 그 중에 하나가 이별 준비 노트까지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거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가 그 삶의 마지막에 대해서 자기 장래 이후에 어떻게 나의 죽음을 할 것이냐, 나의 또 장례에서 내가 매장을 할 것이냐, 화장을 할 것이냐, 또는 화장 후에 내가 봉안담을 할 것이냐, 또 자연장을 할 것이냐, 구체적에 대한 준비를 그간에는 다 본인이 아니고 그 유가족들이 했습니다. 그거를 본인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살아생전에 나의 장례 방법에 대해서 장례 여러 가지 간소하게 할 것이냐 등등 그거를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우리가 유언 비슷하게 그거를 정리하는 거를 우리가 교육과 또 홍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예. 예. 원장님은 왜 일을 하시게 됐어요? 개인적인 사연이 다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거 말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저는 한 20여 년 동안 죽음의 문제를 제 삶에 있어서 하루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죽음은 피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치료하면서 죽음은 굉장히 그걸 알면 알수록 지금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공부라는 것을 저는 살아오면서 느꼈습니다. 하여튼 계기가 돼가지고 장례문화진흥원장까지 하게 됐는데 우리 사회에서 소홀하게 있는 죽음에 대한 공부, 또 이별에 대한 준비는 끝이 아니라 남은 자에게 더 아름다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힘을 주기 위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전성우 부장님. 네, 저는 한겨레둘의 협동조합 연합회에 속한 상포계 부장 전승우고요. 저희 한겨레둘의 협동조합은 전국에 이제 9개 그 지역 협동조합을 가지고 있는 연합회입니다. 2009년도에 이제 장례 이 상조 시장이 굉장히 왜곡되고 또 유족들한테 큰 비용 부담을 주는 것을 보고 이제 시민들이 모여서 공제조합을 설립을 했고요. 2012년도에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가 되면서 그때 이제 협동조합으로 법인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3일장 이제 서비스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점적으로 이제 사업을 해왔던 거는 가격을 좀 정직하게, 투명하게 해서 장례가 돈 때문에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가장 주된 사업이었고, 그래서 직거래나 또 저희 장례 지도사나 저희 인력들은 다 저희 조합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례를 진행해 왔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장례를 진행하면서 뭐 가격분들은 전국에 있는 조합원분들하고 뭐 그런 대로 이제 안정시켜 오고 정직하게 해왔는데 항상 아쉬웠던 게 이 죽음의 현장에 추모와 애도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뭐 다 가보셔서 알지만 병원 장례식장에서 3일장을 하는 것이 뭐 빈소 차리고 가서 이제 조문하고 식사하고 오는 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고인은 다 뒷전에 있고 고인에 대한 추모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한 2019년 정도부터 연구를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도 갔다 오고 일본 장례 업체들도 방문하고 또 전문가들한테 의뢰도 하고 현장 인력들한테도 같이 연구 부탁을 해서 2020년도 6월 달부터 작은 추모 장례를 저희가 발족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충무로에 저희가 공간 채비라고 추모 공간을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추모식이 있는 작은 장례를 지금까지 한 12건 정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게 봤더니 상폭의 부장님이시더라고요. 예, 예. 상폭의 부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조금만 더 네,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상포계라는 거는 뭐 크게 그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옛날 전통에서 마을 장례, 공동체 장례를 치를 때 그 장례 문제를 공동체로 해결하던 걸 상포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하고 파트너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장례 현장, 그분은 전문 장례 지도사고 또 장례 현장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저는 이제 추모식이 있는 장례의 기획과 진행 또 장례 교육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담당하면서 저희가 상포계, 그러니까 장례 상장례 전체를 같이 기획하고 준비하는 팀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방금 12건을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거예요? 저희 그 추모 장례는 그 보통 이제 지금 저희가 공간 채비라는 추모 공간에서 하루 빈소를 차리거나 아니면 빈소 없이 1시간 반 정도의 추모식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추모식 안에는 그 핵심이 이제 고인을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인에 대한 기억들을 같이 나누고 또 고인에게 인사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읽거나 유품을 소개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거나 또 고인께 그 추모하는 노래를 불러드리거나 하는 그러한 예식들을 하는 이제 장례를 12건을 지금까지 이제 했습니다. 예. 예.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듣고요. 예, 우리 박중철 교수님 책을 내셨더라고요. 예. 예, 책을 보고 제가 저희 아버지를 그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 그 교수님 쓰신 책 한 권이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 책 소개 조금 부탁드릴게요. 올해 4월에 제가 이렇게 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는 책을 내게 됐는데요. 예. 제가 의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22년 정도 흘렀던 것 같습니다. 사실 20년 정도 돼서 사실 임상 의사로 계속 살아야 될지 아니면은 이렇게 다른 진로를 모색해야 될지 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쯤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사실은 이제 다른 시도를 제가 중단하게 됐고요. 계속 이제 의사 생활을 지속하다가 그런데 제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지난 시간을 좀 정리하는 기회를 가져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해왔던 일이 살고 죽음 사이에 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좀 더 존엄하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들이었거든요. 특히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서 호스피스 의사로 거의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록들과 생각들을 정리해서 이번에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예, 그 삶의 가치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생각하는 삶의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전제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리고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증명받을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생각하면 유한한 삶에서 내 행복을 타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게 인생의 가치이고요. 그걸 어떻게 나답게 또 내가 후회 없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런 행복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끝없는 고민이 쌓이면서 나를 완성하는 것이 삶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방금 가치를 고민하게 된 거는 개인적인 어떤 그 가치예요? 아니면은 조금 관계적으로 그런 가치를 만들게 되신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왜 그런 가치를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게 됐냐는 예, 걸 여쭤보는 거죠. 아프신 것도 아닌 것 같고 예. 건강하시고 예. 그리고 어머니가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예. 내 아이가 그런 것도 아니 무슨 원인이 있었길래 계기가 그런- 있는 예, 걸 여쭤본 건데요. 예. 사실 이제 의사가 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서 근무했던 곳이 이제 신안군 흑산도라고요. 국내 오지였는데 거기서 근무한 지 3개월 만에 이렇게 8개월 조산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죠. 선생님 아이예요? 아니요. 그 아. 마을 주민의 아. 아이였죠. 예. 그때 당시 저는 아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뭐 또 환경적인 뭐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이렇게 헬기를 요청했는데 이제 그때 야간 헬기가 뜨지 않아서 결국에 아침까지 기다리는 가운데 아이가 이제 3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육지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면은 많은 것도 이제 복잡해지죠. 근데 거기서는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아이를 이렇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늘색 베넷저고리에 싸서 바로 뒷산에 데려가서 묻더라고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 자식이 될 운명이 아닌갑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 삶과 죽음에 있어서 어떤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죽음이고 어떤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죽음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게 됐고요. 그 이후로도 의사로 살면서 끝없이 만나는 게 삶과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자신의 의사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나 역시 삶과 죽음 사이에 이렇게 떠다니는 하나의 존재로서 고민이 같이 만나면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궁금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런 책을 썼을까? 그 직업의 어떤 부분으로 이런 걸 썼을까? 아니면은 그쵸. 좀 개인의 어떤 그런 경험 때문에 특수한 경험으로 이런 글을 썼을까? 여러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아이에 대한 경험이 조금 저를 성숙하게 만든 계기가 되긴 했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는 거고 그 환자를 만난다는 게 단순히 고객을 만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는 거거든요. 특히 아프고 병든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위기를 겪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삶 속에서 관여하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고요. 그런 것 자체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들이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저는 그걸 글로 정리했을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 원장님. 예. 고 원장님께서는 방금 박충철 교수님 얘기를 예.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공감도 다 하실 거고, 예. 그렇지만 조금 더 나가서 예. 이런 장내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예. 그렇게 어떤 내용을 하고 계시는지와 함께 조금 더 어떻게 왜 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더 묻고 싶네요. 저는 그 박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서 저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저 역시 박 교수님도 그 하나의 그 흑산도에서의 공중보건이 생각할 때 하나의 죽음을 보고서 굉장히 삶의 의사로서 보다 성숙되고 삶의 계기가 됐다는데 저 역시 이 죽음이라는 거는 하여튼 제가 굉장히 하여튼 가까운 집안 가족을 제가 일찍이 한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도저히 이거는 누구나 삶은 유한하다는 걸 일찍 깨달을수록 저는 그것이 성숙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인간이 성숙되게 하고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자기 길을 모티브를 줍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피하지요. 또 죽음 이후에 장래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런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 사회에 거부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느 가족이든지 죽음이라는 것을 당하면 슬픔이지만은 결국 우리는 그 슬픔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한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다 누구나 뭐 인식을 하겠지만. 근데 이거는 구체적인 장래에 대해서는 내 삶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또 큰 벽처럼 경계가 너무 커집니다. 예, 벽이 있어가지고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장래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에서 유한하게 떠나긴 하지만은 계속 우리 인류가 사회에 오면서 가장 지속된 문화가 저는 장래 문화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까 굉장히 있잖아요. 굉장히 전통적인 장래 문화가 애도의 문화가 굉장히 훼손되어 있고 너무나 상업화되어 있고 우리가 공동체적인 문화가 약간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여러 변화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장래 문화라는 것은 우리 전통적 가치를 지키면서 보다 추모의 문화, 또 애도의 문화도 우리가 지키는 거, 또 우리 현대 사회에서 그거를 여러 가지 국토의 환경적 문화, 또 환경 오염 문제 그런 걸 융합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바람직한 문화를 지금 우리가 성취시킬 계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계기를 하는 기간이 저희가 이제 제가 가져 중에 하나입니다. 예, MBC 라디오 프로그램과 뭘 하고 있더라고요. 아, 예. 소개 부탁드릴게요. MBC 라디오에서요,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MBC 이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그 여성시대에는 여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별 준비라는 사연을 모집했습니다. 사연을 모집해가지고 9월 7일 날 9시부터 그것이 생방송이 됩니다.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도 처음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MBC 여성시대 한번 방송을 했습니다. 이별 준비에 대해서요. 그리고 올해도 사연을 모집해가지고 그거를 여러 가지 사연을 우리가 1시간 정도 우리가 특집 방송을 합니다. 조금 그리고 본격적으로. 좀 하나 더 말하면은 예. 뭐지 그 강남역 쪽에 가면은 최인아의 책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달 동안 죽음을 소재로 한 그 책을 특별 저희가 최인아 책방과 기획 전시를 합니다. 거기 그 책 중에 우리 박 교수님 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자, 교수님들 그 조금 얘기 듣고 싶은 게 교수님들이 그 패널님들이 생각하는 그 웰 엔딩이라는 걸 뭘로 생각하세요? 그 웰 엔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네요. 저는 뭐 마무리를 잘 한다라는 거는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이 있다라는 걸 피하지 않는 거죠. 피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마음으로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나의 마지막 장례를 어떻게 준비해서 진행을 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하는 건데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세 가지 그 단계를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장례 준비 단계인데 준비에서는 저희가 교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비 플랜 교육이나 또 예비 상주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장례 현장에서 준비되어야 할 것들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마지막 그 장례를 치는데 어떠한 장례의 방식을 우리가 가질 때 그것이 고인과 유족들에게 좀 많이 위로가 되고 또 고인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될지 그러한 이제 추모식과 장례 예식들을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추모식을 실제로 이제 진행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런 장례 단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사실 이제 그 저희 장례 서비스하는 업체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동안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점점 이제 그러한 업체들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상실 치유 부분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왜 관심을 갖게 되냐면 뭐 인문학적이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욕구보다는 저희는 실제로 이제 서비스하는 유족들을 대면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이제 장례 지도사님이나 또 저희 직원들 중에 이제 하나의 충격적인 경험이 이제 한 가족 장례를 치렀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자책이 돼서 따님이 또 그러니까 좀 가족에게 연달아서 계속 안 좋은 선택들이 있을 때 그때 저희가 이제 이게 치유가 상실 치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그러면 가족들에게 계속 어려운 일들이 닥치겠구나 해서 이제 상실 치유 준비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준비와 또 추모가 있는 장례와 그다음에 상실 치유까지 이 세 가지를 잘 준비해서 진행할 때 웰 엔딩이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방금 그 상실 그 치유까지 가는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는 데가 한겨레 둘에 말고도 또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이제 조금 저희보다 조금 큰 이제 그 장례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기업 의전 중심으로 하는 데인데 그 상실 치유 센터를 그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으로 이제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뭐 그 정도고 그 외에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반 상조업체에서는. 그러면 한겨레 둘레가 지금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그 전면에 서 있는. 네, 저희는 현장에 서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우리 고 원장님, 웰 엔딩이 뭡니까? 뭘 어떻게 해야 웰 엔딩이 될까요? 저는 웰 엔딩은 남은 자에게 가장 큰 선물은 웰 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는 시대가 사회적
우리 사망 이후에도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그 수명이 연장되는 게 굉장히 깁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에는 본인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여러 가지 정리할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온전하게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는 것은 남은 자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돌봄 기간이 굉장히 우리 박 교수님 있지만은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 나라에서. 결국 지금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거의 한 80% 가까이가 병원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요. 예. 병원에서 사망을 하고 있는데 이미 중증 환자 요양병원이라든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 거기 이제 활동을 다시는 태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사망을 임종을 마련하게 되거든요. 그 자기의 마지막 돌봄 구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예. 또 그 구체적인 장래에 대한 문제. 또 그 기간 중에 자기 정신이 있을 때 운전할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재산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의미 있는 정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이 제도가 저는 안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이요. 이제 2018년도인가 연명의료 치료법이 돼가지고 존엄사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소극적 안락 그런 것에 대한 협소하게 좀 준비돼 있고 우리가 마지막 삶을 웰엔딩하기 위한 사회적 그런 것에 대한 인프라는 저는 너무너무 미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80%가 병원에서 사망한다 그러면서 지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듣는 걸 할게요. 자, 우리 교수님, 방금 요 얘기 굉장히 아픈 얘기고 교수님 책에도 굉장히 좀 많이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우리 교수님한테는 뭐가 웰엔딩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삶의 속성 자체가 이야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야기를 써나가고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야기에는 결말이 필요합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말. 문제는 사실은 거기에 또 두 가지 차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의례가 반드시 따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이 살고 나 혼자만이 소멸된다 그러면 사실 의례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결국엔 전승되게 되고 기억되게 되거든요. 그럼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울리는 좋은 의례가 필요합니다. 호스피스에서는 사실 이렇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환자 자신과 남겨진 보호자 모두가 심지어 의료진과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모두가 기억하는 좋은 기억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좋은 기억으로 기억될 때 좋은 마무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서는 개인 스스로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자기의 실존적인 부분이 있고요. 의존적이 되는 삶의 마무리에서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게 함께 만들어져서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아닌 좋은 기억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좋은 죽음, 즉 웰엔딩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웰엔딩으로 가기 위한 조금은 실천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우리 교수님은 책을 쓰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 글을 보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책 작정하고 썼다. 정말 작정하고 썼고 그냥 교수로서 임상 교수로서 머물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웰엔딩을 위한 이제 어떤 실천적인 부분으로 그 책을 썼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는 앞으로 웰엔딩을 위해서 생각하는 실천적인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좋은 죽음을 방해하는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뭘까 생각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은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입니다. 위기 속에서 사람은 고독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서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가리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죠. 문제는 그렇게 가리고 난 뒤에 가장 소중한 것을 떠올릴 수 있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건강한 삶의 사람의 행복도 또는 죽어가는 사람의 좋은 마무리 모두가 그 용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삶에서 사실 우리가 생존이라고 저는 책에서 표현했는데요. 더 화려해지고 더 성공되고 더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왔지 나의 이야기가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어떤 가치를 지니게 될까에 대한 생각들은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고민하지도 않았고 또 물려주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어떻게 보면 유산이죠. 근데 우리가 급격한 산업화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과 변혁을 겪으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문화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실전적인 거 하나는요, 그러한 가치를 삶의 구석구석에서 회복하는 것이고요. 사실 그 역할에서 앞서 나가야 될 것들이 어르신들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수많은 지혜와 역할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구조적으로도 사회 분위기로도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분들의 가치를 우리 생존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아무도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계속 이 악순환은 반복될 것 같고요. 우리는 더더욱 문화적인 용기를 갖지 못할 것 같아서 다소 추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 거기에서부터의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는 조금은 실천적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 지금 각자 하고 있는 활동들을 웰 엔딩 관점에서, 아,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웰 엔딩의 관점에서 하고 있었네 라고 했고, 이 부분이 하나가 아니라 서로가 연결이 되면서 조금 더 파워풀한 부분으로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정말 그 책으로서 정말 한 발짝 나갔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자담회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만들어 가야만, 아까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화려한 거, 성공적인 거, 뭐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이런 부분만 되어 있지, 이 죽어가는 거, 허물어지는 거, 그 어둠의 부분들은 다 눈 감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사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고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중간에 두고, 불편한 진실이지만 앞에 두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정말 말하는 존엄한 삶에 대한 얘기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 거기만 보내고 난 뒤에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살고 계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우리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 거기서 병원에 죽는 것은 최악의 죽음이다. 이게 그게 꼽혀져 있고 시끄럽고 뭐하고, 그 얘기를 듣는데 번뜩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게 한 발짝 나갈 수 있을까? 자, 우리 고 원장님 지금 하고 계시는 활동이 사실은 그 활동이셔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다 그 선진국의 요양시설도 제가 여러 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요양의 현장도 여러 번 봤습니다. 제 마지막에 삶에 그것을 가고 싶다는 요양원은, 물론 우리나라도 몇 개 공공 요양시설은 선진국 못지않게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들어가기도 힘들고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의 요양시설은 참으로 우리 마지막 삶을 보내기에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 우리가 주지한 사실입니다. 우리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호스피스를 혜택 보는 사람들 제가 보기엔 극히 극소수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기간을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음의 현장에 있는 것까지도 들으면서도 그 마지막 자기 기간을 요양병원에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선진국에서 가장 부러웠던 사항이, 선진국의 돌봄 시설 가장 첫 번째는 이겁니다. 프라이버시 보호입니다. 첫 번째가. 그 다음에 개인 존중, 존엄성입니다. 별 프라이버시, 제가 느끼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존엄성이 제가 선진국의 요양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항이고, 우리 요양시설이나 그런 것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저는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 자원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유럽 요양시설, 우리나라와 같이 단시설 요양을 보지 못했어요. 2인 시설 아니면 1인 시설입니다. 물론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선진국 다 물론 이제 뭐 말하면 길지만은 다 독일, 프랑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존엄이 철저하게 존중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욕구도 존중해 줍니다. 우리는 물론 요양보험이 돼가지고 많은 돌봄이 가족으로부터 사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는 우리가 아직 말한 대로 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그 개인의 존엄성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서 개인은 많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거는 가장 우리가 웰엔딩을 하기 위한 존엄한 마무리를 되기 위해서 그걸 고쳐주기 위한 것이 필요한데, 물론 거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개인의 관심도 필요하고 많은 사회적 관심도 필요합니다. 예. 우리 전 부장님, 네. 조금 실천적인 부분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하고 계셔요. 네, 근데 조금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우리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래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스토리로 잘 구성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의례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기에 다다른 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기의 임종의 그 단계들을 만들어 갈지 하는 문제들은 뭐 저희가 이제 진행해서 추모식도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게 생전 장례식을 지금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욕구가 특히 이제 뭐 호스피스 아마 관련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욕구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지인들을 만나서 인사할 수도 없고 그런 이제 마지막 이별의 시간을 실제로 나는 경험할 수 없는데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내가 살아있을 때 지인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유족들하고도 가족들하고도 이제 마지막 인사를 잘 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적 과정들은 또 저희가 담당할 일은 아니고 또 사회 여러 기관들에서 담당 이제 하는 일들인데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 그 죽음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정리한 부분들을 구체적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는 사실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구체적 방법들을 실제로 진행하고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장례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는 너무 용품에 집중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장례 주도권이 기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일장 이 시스템도 유족들이 꼭 원해서라기보다는 지금 뭐 우리나라 장례 산업이 사실은 뭐 한 2, 3조 정도 시장 규모를 갖고 있고 제일 큰 기업은 뭐 1년에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이제 그런 기업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그 기업들이 서비스하는 장례 방식은 용품이에요. 네, 용품과 서비스 그리고 가장 많은 이제 수익이 용품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좀 우리의 장례, 우리의 마지막이 용품에 집중하지 말고 의례, 이야기가 있는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의례에 집중해서 고인을 중심으로 고인이 또 유족이 장례 주도권을 가지고 좀 진행할 수 있으면 마지막이 좀 덜 힘들고 좀 많이 위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유족이 주도하는 부분으로 조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네, 그렇죠. 현장에서 저희는 이제 조합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용품들 같은 경우도 유족이 필요한 것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유족이 원하는 장례 방식. 사실 이제 장례문화진흥원에서도 사전 장례 의향서를 이제 올려놓으셨잖아요. 저희도 이제 채비 노트라 그래서 진흥원의 이별 노트하고 같은 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조합원들하고 같이 이제 배부하고 작업도 하고 작성하고 있는데 뭐 거기에 보면은 나는 이제 수의를 입지 않고 입던 옷 그대로 입고 가고 싶다. 근데 사실 이게 현장에 있는 장례 지도사들한테는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입히기가 힘들거든요. 사후 경직도 오고. 그래도 뭐 저희는 유족이 원하는 장례의 방식들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가능하면 따라가 주는. 예를 들어서 추모의 꽃도 보통 국화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유족들은 장미를 헌화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는 그걸 다 준비해 드립니다. 네. 그 한귤의 둘의 협동조합은 몇 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전국에 매달 적립금을 납입하는 조합원이 한 3,500명 정도. 3,500명이에요. 네, 네. 되시고. 지역은 어디 있나요? 지역은 뭐 서울이 제일 크고요. 네. 그다음에 강원도, 그다음에 광주, 또 부산, 또 충남 뭐 해서 전체 뭐 9개 정도 지역 조합들이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한길의 그 둘의 협동조합이 이런 장례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어떤 그런 부분 관련돼서도 돌봄 부분하고 다 연결해가지고 네. 한다면 할 일이 너무 많겠네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돌봄 종사 하시는 분들, 요양보호사 그 단체들이 있어요. 사회적 경제 안에도 예, 예.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이제 요양보호사 단체들인데 그쪽하고도 같이 협업을 하고요. 예. 그래서 뭐 종사자 교육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유관 단체들하고 같이 이제 협업들을 많이 해 나가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작인 거네요. 지금 보니까 3,500명 정도. 네. 조금은 그 무슨 이렇게 지향점을 가진 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뭘 한번 해보자고 움직이는 초기라고 봐도 됩니까? 아, 네. 뭐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진행한 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13년, 4년 이렇게 이제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뭐 사업체 전체적으로 규모나 자본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일반 상조 업체들은 시장에서 광고비나 홍보비를 엄청 이제 부으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런 문화를 확산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예, 쉽지는 않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분들이 이제 같이 하는 건데 아무래도 현재 이제 장례 문화는 좀 편리하게 장례를 치루어내고 빨리 마무리 짓는 사회 문화도 좀 그런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이제 3일장 문화가 이제 익숙해졌는데 지금 웰 엔딩과 관련돼서 실천적인 부분 조금 얘기가 됐다면 조금은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조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지금 제도가 그걸 뒷받침 못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 사회 전반이 그 밝은 거, 화려한 거, 그리고 이 죽음보다는 펄펄 살아있는 거에 대한 집중이 있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부분은 거의 가능성이 없잖아요. 우리 교수님부터 지금 조금 제도적인 부분 조금 듣고 싶네요. 아까 이런 부분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용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얘기를 꺼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스스로 자연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생명 자체에 너무 크게 집중하고 절대 가치를 부여하면 적당한 마무리의 기회를 우리가 다 놓치게 됩니다. 최근에 야구 선수 이대호 선수가 이제 은퇴 경기하면서 전국에서 은퇴 투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자기 스스로 만족할 만한 삶의 어떤 이렇게 야구 선수로서의 그런 이렇게 성취가 있었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자기 스스로 은퇴 시기를 결정했고 거기에 어울리는 이렇게 은퇴식을 가지면서 모든 구단에서 함께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영예로운 은퇴인 거죠. 물론 그렇게 지금도 뭐 현역 선수로서 부족하지 않은 활약을 하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 물러날 시기를 결정한 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삶의 시간과 서사가 쌓이면 내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죽어야겠다라는 자기 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이제 저는 조기 종결이 아닌 자연사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마저도 우리 사회에서는 법적으로든 또는 의료적으로든 또는 관념적으로 이렇게 막고 있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인공 영양 문제 제가 책에서 거론했는데요. 먹지 못하면 병원으로 모시고 가고 강제로 이제 인공 급식을 하게 되죠. 그런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쳐버립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복잡해지죠. 모든 게 다 병원으로 몰려오게 되고 감염이 일어나고 가족들은 지치게 되고 그다음에 무한정 돌봄의 문제가 생기고 환자도 끝없이 고통받다가 삶을 마무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좋은 기억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이 자연사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안락사라든가 조력 자살의 문제 이전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연사의 문제를 좀 더 용기 있게 얘기하고 그걸 가로막고 있는 몇 가지의 제도나 법들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지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가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내용 중에 그 의대 교육 프로그램에 방금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 조금 더 해주셔요. 왜 그게 포함이 돼야 됩니까? 의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자가 위기를 겪을 때 그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사실 같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이분에게 더 이롭고 좋은 것이 될지. 그런데 쉽게 얘기 못하죠. 왜냐하면 병원에서 만나는 많은 의사들이 물론 환자와 비슷한 연배거나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죠. 그 반대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짧은 경험, 인생의 이렇게 경험으로 어떤 조언을 내릴지 굉장히 소극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는 환자에게 모든 결정을 넘기게 되죠. 그 넘기는 과정에서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주저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한 가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무조건 살리는 것.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사회 전체가 생존하는 것은 가장 이로운 것이다라는 하나의 무언적인 저는 정언 명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언에 잡히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사실 고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분 1초를 살리더라도 그건 이로운 행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계적인 의료가 행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의사들이 환자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그들이 냉정하게 자기 삶의 용기를 갖고 소중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조언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의사들에게 죽음에 관한 것들을 교육해야 되고 또 인문학적 소양에 근거해서 삶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이 쌓일수록 그러한 성숙됨이 또 의사들의 가장 커다란 이렇게 권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술적인 것들 또는 병원의 규모 뭐 그런 것들 떠나서 인생의 성숙함이 사실 환자와 대화하고 그들이 이끌어줄 수 있는 가장 의사의 커다란 권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가치들이 전혀 교육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 가능이나 할 것인지 언제 시작될지를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 그 의대 교육 프로그램에 방금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레엔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라고 그 내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거는 의대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면 좋은 거고 이게 아니라 죽음도 자연스러운 거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고 원장님은 묘지를 작은 묘지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그 생활을 할 건가, 그걸 좀 문화로 만들어낼 건가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 얘기 조금 듣고 싶네요. 일단 아까 우리 저기 한결에 말씀하신 그 우리 장례 용품에 관련해서 한데 언급을 하고 좀 할게요. 저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삼배, 오동나무관, 국화 세 가지 다 수입입니다. 삼배 100% 수입입니다. 오동나무 100%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국화 거의 뭐 베트남에서 수입해 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미라 보면은 삼배가 아닙니다. 한복 입고 있는 미라입니다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제시대 때 된 문화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동나무관 굳이 100% 수입해야 하는 거를 우리가 작년에 뭐 중국에서 뭐 물류난 데가 오동나무관이 값이 뭐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요즘에 뭐 종이관도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우리가 또 친환경적인 수입도 우리가 좀 자기가 편하게 또 일상복도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생각해 그런 거는 좀 우리가 향후 좀 생각해 볼 예정이 있다. 뭐 국화만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장미는 어떻겠습니까? 아름다운 뭐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예정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묘지 관련해 가지고 저희는 우리 가게가 이제 매장에서 화장을 옮겨왔습니다. 화장에서 거의 이제 한 60%가 또 봉안당을 갑니다. 과연 이렇게 봉안당이 1년에 20만 개씩 봉안당이 생기는데 2075년 되면 사망자가 65만 명이 됩니다. 1년에 30만 개가 50% 30만 개 봉안당이 새로 생겨야 돼요. 비용 따지면 이것도 뭐 공설 그냥 저렴하게 하지만 대부분 공설이 안 되고 이제 뭐 사설로 갈 때는 뭐 몇천만 원짜리부터 몇백만 원 가거든요. 결국 이거는 봉안당 이 문화는 저는 우리가 빨리 개선해야 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이제 벌초 문화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벌초 문화 지금 이제 우리 자손들은 그 옛날에 추억으로 될 상황입니다. 이제 점차 추석이라는 명절도 많은 가족들이 이제 전통 명절일 뿐이지 이게 재래와 연관시키는 게 희미해지는 시대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묘지 문화부터 빨리 개선돼야 돼 보이거든요. 우리가 추석 때 되면은 우리가 기존에는 저는 독일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이요. 지난 7월 달에. 독일에는 모든 공원묘지가 국가 아니면 종교시설이 다 운영합니다. 사설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까운 불과 걸어서 30분, 멀어야 30분, 가까운 20분 내에 동네에 아름다운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독일도 화장이 한 80% 됩니다. 80% 되는 사람이 친환경 용기에다가 해가지고 다 거기다 묻습니다. 묻고서 조그만 지고화를 망라하고 묘지가 똑같이 크기입니다. 제가 독일에 라우 대통령 묘지도 가보고 해겔 묘지도 가봤습니다. 다 유명한 사람 다 가봤어요. 보네포 뭐 유명한 철학자의 묘지도 가봤어요. 똑같이 모든 사람의 묘지가 똑같습니다. 작지만 한 3평 되나요? 거기에 이제 그 지인들이 와서 꽃을 심거나 화초를 가꿉니다. 우리는 왜 그런 문화 갖고 있지 못하나? 그 사람들은 묘지가 아닙니다. 그건 공원입니다.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공원입니다. 우리가 왜 장례 시설에 기피 시설이 돼야 돼요? 내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화장하는 장소와 내 모시고 있는 공원 묘지가 왜 기피 시설이 돼요? 전 그런 문화가 안타까워요. 결국 그거는 우리나라의 그런 자본주의의 이렇게 말하면 죠 그 내 지역에 대한 부동산의 가격 그런 주요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좀 더 길게 내다보면은 결국 우리가 같이 죽은 자와 산 자가 같이 할 수 있는 문화를 왜 못 갖고 있나? 우리는 죽으면 잊어버립니다. 물론
뭐 성묘도 가긴 하겠지만은 전반적인 사회 문화는 슬픔의 문화는 잠시입니다. 끝까지 그거를 나름의 삶의 에너지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전 독일 사람 가보면은 그 공원묘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을 주고 화초를 심고 물을 주는 거 봤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사람은 슬프지만은 슬픔이 아니라 이제 떠난 자도 나와 항상 일상을 같이 하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를 갖지 못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그 부모님의 음성을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엄마 나 왔어, 나 밥 먹었어 이러면은 거기서 딱 그대로 대답해주는 그런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거 좀 설명 좀 우리 제가 지금 시작 전에 좀 언급한 사항인데 저희가 구상한 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가장 앞선 기술이 ICT 기술입니다. 지금 장례 문화에서 가장 활용 못하는 것이 ICT 문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다 저는 앞으로 공원묘지도 현재 우리나라 수목장 문화 같은 거는 또 다른 공원묘지 하나의 형태일 뿐입니다. 묘지요. 앞으로 그런 식이 아니라 어디든지 이제는 이제 뭐 3분이라는 제도 어디든지 내 고유의 유고를 모시면은 추모의 장소에 좀 존엄한 추모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가 내가 찾아가면은 어머님의 영정이 떠오르겠죠, 가시면요. 우리 그런 시절 별로 없을까요? 어머님의 영상 있으면 거기에 스크린에 어머니 영상이 떠오고 어머니 내가 방문하면은 제 어머니의 고유 번호를 하면 어머니 영상이 떠오르겠죠. 요즘에는 ICT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30초의 목소리가 있으면은 전 대화의 과정이 그 인공지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나의 여러 가지 인적 상황과 여러 가지 인공지능 학습한 가지 내가 가면은 너 왔냐 반가워합니다. 단순히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그 학습을 해가지고 손자에 대한 안부 그리고 요즘에 계절이면 계절에 맞게끔 그 다 답변을 대화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메타박스 많이 나오는데 어머니 3년 전에 뭐 제주도 여행 갔더니 어머니와 같이 메타박스 추모관에서 어머니와 같이 추모 여행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대화를 하면서요. 그것이 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향후에 우리 후손들에 위해서는 그런 우리가 제사 문화가 없어진 거 나무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새로운 추모 문화를 만드는 것도 그것이 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목소리 재현 여러 가지 또 메타박스 기술 등등 해가지고 새로운 우리가 시대에 맞는 추모를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1970년대, 60년대 베이비 부모다 산업이 팽창하듯이 산부인과 커졌듯이 제가 보기에 향후 2075년도까지 상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이거를 산업적으로 또 존엄한 추모로 하는 기술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전 부장님. 네. 조금 제도적인 부분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어떤 네. 부분이 조금 제도적으로 해야 될까요? 저희가 뭐 현장에서 경험하는 부분에서 뭐 제도의 부분은 사실 많이 경험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제 요즘 많이 느끼는 게 그 노인 그 고독사 문제에 관련해서 저희 이제 조합을 알고 저희 이제 협력하는 기관에 있는 요양원에서 어르신이 전화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내 장례를 좀 맡아주라 한겨레들에서 나는 이제 아들이 있지만 아들하고 떨어져 산 지가 오래됐고 아들한테 이제 장례를 맡기고 싶지가 않다. 그런데 저희가 어르신께 죄송하게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건 왜냐하면 성년 후견 제도의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이 그 우리나라 그 사후 사무는 혈족에게만 이게 해당이 되고 또 살아있는 동안 성년 후견을 맡은 기관들도 이제 그 어르신이 사후가 되면 결국 사후 사무는 다 혈족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 어르신이 생전에 저희한테 아무리 부탁을 해놓으셔도 제도적으로 저희가 그걸 해드릴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NPO 같은데 뭐 LISS 같은 NPO가 이제 그런 후견 제도를 맡을 수 있게 돼서 거기에서는 이제 장례 비용도 미리 신탁을 받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장례 후견을 지명을 하면 그 고인이 된 이후에 그 금액으로 장례도 치를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부분이 안 돼서 혼자 되시는 어른들이 저희한테 장례를 부탁할 때 저희가 못 해드리고 결국 무연고자로 지자체로 그냥 넘어가서 처리가 돼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저희가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년 후견 제도가 보완이 돼야 된다, 우리나라.
아까 말씀에 그 생전 장례식 이런 예. 부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이 되거나 이런 건 없나요?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생전 장례식은 제도적인 문제는 없고요. 본인이 뭐랄까요, 뭐 돌잔치 이런 이제 마지막 돌잔치 같은 느낌 해서 이제 지인들 초청하고 또 맛있는 음식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추억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그 시간에 같이 맛있게 먹고 또 이야기도 작별 인사도 잘 나누고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그러고는- 부분이 네. 지금 조금은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아니면은 아직도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나요? 요거는 이제 제도의 부분이라기보다는 문화의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죽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유족들이 더 이제 견디기가 힘들죠. 예를 들어서 말기 암 환자셔서 내가 생전 장례식을 하고 싶다 할 때 보통 유족들이 왜 벌써 그렇게 하느냐. 아직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 아직 더 애써 봐야지. 아직 살아 있을 수 있는데 왜 벌써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견디기가 힘들다. 뭐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제도적인 거는 뭐 본인이 선택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큰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요. 네, 네. 예, 조금 제도적인 부분까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오늘 방금 그 ICT 분야 쪽으로 적용하는 거는 정말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ICT 하는 쪽에서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이런 거지 죽음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는 거는 저는 오늘 처음 들은 내용이어서요. 정말 또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요. 이제 조금 저희들이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얘기 들었고 웰 엔딩이 뭔지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웰 엔딩과 관련돼서 제도적인 부분도 조금 들은 것 같은데요. 조금 다 이제 좀 내려놓고 우리 스님들께서는 오늘 각자 이제 하시는 활동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웰 엔딩과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같이 뭔가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앞으로의 웰 엔딩과 관련돼서 나의 계획 그리고 우리 함께 했으면 하는 계획 그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우리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의사로 살면서 가장 이렇게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건 사실 현대사회에서 의료도 하나의 이렇게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게 모여서 병원이라든가 의료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어렸을 때는 이렇게 옆집 아이하고 싸워서 얼굴에 상처가 나도 엄마들끼리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지만 지금 이제 법정까지 가거나 경찰서 가거든요. 사회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나의 작은 손해도 이제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경향성들이 사실은 자기 몸에 대한 지극히 이렇게 소유권 주장 내지는 이렇게 어떤 손실에 대한 부분을 예민하게 만들거든요. 그게 확장되면서 사실은 나의 행복의 가능성이 나의 육체를 보존하고 또 나의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라든가 경제적인 뒷받침이 커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렇게 세속적인 욕망으로 그게 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반대에서 잊혀지는 게 육체의 소멸, 인간의 존재의 소멸인 죽음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 죽음을 생각하는 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커다란 공포고 자기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게 되죠. 근데 그게 사실은 아이들의 조기 교육부터 노인의 죽음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이렇게 깊게 스며들어 있어서요. 의학적으로 사실 여기에서 그만두었으면 또는 조용한 삶의 마무리를 이제 논의했으면 하겠지만 그걸 말하는 의사도 알고는 있지만 입으로 꺼내지 못하고 또 보호자들도 원치 않고요. 환자 스스로도 용기 있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 입을 닫고 암묵적으로 파멸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일종의 허위인 것 같습니다. 그 허위를 하나하나씩 껍질을 벗겨내는 용기 있는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위들을 몇 가지를 오늘 많이 얘기했습니다. 장례, 의례에 대한 부분, 문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의료적인 부분들. 근데 이 작업이 계속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바라기로는 가장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것은 사실 미디어와 매체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뭐 영화도 있고 또 뉴스도 있겠지만 드라마도 있고 그런데 환자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서 살게 만드는 위대한 의사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지만 그 반대로 죽음을 돕는 의사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우리가 그다지 소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또는 뭐 미디어적으로 좀 이런 얘기들 좀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좀 풍성하게 나누었으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개인 한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책을 써낸다 그래도 그 파급력이 크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풍성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항상 응원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뭔가 이게 무슨 힘이 있을까 했는데 저는 그 책을 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을 수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예, 우리 고 원장님이 하고 싶은 꿈이랄까요? 계획을 말씀 좀 듣고 싶네요. 개인적으로다는 제가 뭐 몇 년 전에 읽은 책이 있는데 아주대학교 사회학회 노명훈 교수님의 부모님의 양친을 다 떠나고 나서 인생극장이라는 책. 그 부모님의 삶의 이야기를 그 시대별 영화의 스토리를 해가지고 스토리를 굉장히 부모님 삶을 반추하는 책이었어요. 굉장히 그걸 보면서 참 뭉클하게 저희 부모님보다 비슷한 시대의 삶을 살아서 또 하나는 언론인이었던 저자 같은데 김창희 씨라는 분이 아버지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두 책을 꼭 부모님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추천해 주는 책이에요. 많이 팔린 책은 아니겠지만은 김창희 아버지 찾아서 아버님이 교사였지만은 그 시대에 50년대 60년대 충무에서 수많은 사진을 남겨놨습니다. 그 수많은 사진을 해가지고 그 스토리를 엮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굉장히 자식이 부모님의 삶을 기록했는데 이제는 저는 이제 베이비부모 세대인데 아까 우리 박 교수님이 했잖아요. 우리 한 사람 굉장히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프리카 속 다니면서 한 사람의 삶은 하나의 도서관이 떠나면 없어지는 말이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좋고 나쁘고 떠나가지고 삶의 스토리는 모두가 우리가 아픔과 슬픔이 담겨있지만 또 지혜도 담겨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후손들에게 제대로 남겨주는 이야기. 저희 아버님은 살아생전에 내 이야기를 쓰면은 소설책 3권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지금 아픈 것이 아버님에 대해서 그 소설에 대한 많은 얘기를 조금이라도 못 물어봤으나 제가 세 권이 아니라든지 A4 10장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 물어봐도 저는 지금 항상 제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아버님 더 많은 설명. 저는 그 작업을 자식이 아니라 제가 좀 이런 거를 내 삶의 지혜랄까? 그런 걸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베이비부모 세대는 좀 이제는 우리가 삶의 문화에 있어서 좀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하는 세대인데 웰엔딩이든지 이런 건지 새로운 장르든지 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관련해가지고 좀 저희가 이 웰엔딩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이 웰엔딩을 급급하기 전에 또 하루하루가 급급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소득이 않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우리가 또 우리 사회가 그 사람들 어떻게 보듬어야 할까의 문제. 지금 노인 1인 가구가 345만 명이라더라 작년에요. 345만인데 그 중에는 또 적지 않은 부분이 진짜 굉장히 하루하루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OECD 빈곤이 이르듯이 그러한 사회적 인프라로서 우리가 함께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가 다 함께 또 이렇게 어울리는 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계 속에서. 그러한 우리가 사회에서 좀 더 좀 보듬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걸 어떻게 제도할 부분이냐. 좀 더 넓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임신할 때부터 우리가 아기를 산모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출산 중에 여러 가지 정치자. 우리 삶 시대도 이제는 떠나는 과정뿐만 아니라 떠난 후에도 우리 사회가 어려서보다 책임지는 장래 복지도 좀 보다 고민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예, 부장님. 네, 우선 저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추모식 장례가 좀 확산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포맷은 제공하지만 그 추모식을 하는 12가족들의 이야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다 이제 기록을 해 놓고 있는데 굉장히 풍성한 이야기들이 많고 그런 그 추모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족들이 굉장히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도 저희가 많이 안 들게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추모식을 좀 많이 진행을 이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복지국가를 얘기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직 무덤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래의 서비스 전반적인 것이 국가 기본복지에 편입될 수 있다면 지금 이제 경쟁시장에서 장래 이 상조 시장이 과열되고 좀 불안전 판매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고통받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조합원들이 많이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오늘 정책 자담에는요, 웰 엔딩에 대해서 했는데요. 사실은 웰 엔딩을 고민한다는 거는 굉장히 행복한 고민일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거든요. 저는 오늘 굉장히 의미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묵직한 주제를 가지고 정책 자담을 했습니다. 이 주제는 이제 시작이고요. 계속 이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